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을 엎은 38살 미혼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예비 시댁과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저와 시댁 문제라기보단 친정 엄마와 예비 시모의 대립 때문이었죠. 이 두 분이 사돈이 되기도 전에 서로 의가상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솔직히 다소 유치합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니까 훨씬 괴롭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더군요. 제 글이 상대적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던걸요. 그만큼 사소한 이유로 틀어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저의 황당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제 또래 나이의 예비 신랑과 작은 기업에서 평범하게 사랑을 키웠습니다. 사내 연애였다는 거죠. 태생부터 날씬했던 저와 달리 예비 신랑은 선천적으로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동그란 덩치와 어울리게 상당히 순둥하고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빠지게 된 매력 중에 하나였죠. 곰돌이 같은 남자를 좋아한 제게 예비 신랑은 안성맞춤이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접근하여 만나게 된 거예요. 예비 신랑은 쑥스러움도 좀 많았는데 적극적인 제 표현을 늘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만나볼수록 사람이 거짓말도 잘 못하고 진정성도 있고요. 제가 좀 더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네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결혼을 할 정도로 끌려서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거든요. 솔직히 예비 신랑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를 부담스러워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제 프로포즈에 한 번에 응해서 안심했었죠. 우리는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양가 댁에 같이 찾아가 먼저 얼굴을 비출 계획을 짰어요. 그게 예비 신랑 제안이었는데요. 우리 집에 먼저 들리자는 예비 신랑의 의견을 수용하여 저는 엄마와 날짜를 잡았고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계곡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데 아빠와 일찍부터 사별하여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산 주변으로 빠져나와 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저도 엄마가 쓸쓸할까봐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과는 거리가 먼 편이라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자차로 1시간 정도는 엄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펜션이 비수기라서 예비 신랑과 제가 인사드리러 가기 딱 좋은 시기였죠. 오느라 고생 많았어. 여기 길이 험해서 운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 어여 앉아. 앉을 데가 마땅치 않네. 바닥에 좀 앉아도 되겠어? 엄마는 예비 신랑을 보고 첫인상부터 듬직하다며 아주 좋아해 주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원래 착한 성격을 더 착한 태도로 임하며 엄마 앞에서 바짝 긴장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준비해주는 음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예비 신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엄마를 돕더군요. 엄마가 가서 앉아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쁜 짓을 알아서 잘도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보는 눈이 비슷했는지 엄마도 예비 신랑이 귀여워 죽는 겁니다. 안절부절하는 예비 신랑 모습에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와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엄마가 많이 웃어주니 좋은 사람 같다며 마음이 편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이 예비 처가댁에 보여준 예의에 보답하고 싶어서 저도 예비 시댁을 뵙기 전 엄청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잘 보여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풀세팅했고요. 남편에게 미리 시부모님의 정보를 따내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대비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단련했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단단히 하며 예비 신랑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보고 좀 놀랐던 건 다름 아닌 풍채였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시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며느리 타입을 선호하시는지 이런 것만 물어봤지, 예비 시부모님 외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마 매일 우리 엄마와 함께 지내다 보니 시댁도 우리 엄마 정도의 체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체격이 그러하니까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2배 정도 넓고 큰 사람인데 예비 시부뿐만 아니라 예비 시모까지도 예비 신랑과 비스무리한 체형이더군요. 풍채 때문인지 집이 넓은데도 상대적으로 좁고 사람이 더 거대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그 덩치가 주는 압박감에 크게 당황했으나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앉은 채로만 저를 위아래로 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시부가 대신 제 인사를 받아주고 앉으라고 말해줘서 저는 제대로 예비 시모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아들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둔해 보여서 부려먹을 생각으로 결혼하려는 건 아니죠? 저 착한 애 머슴처럼 옆에 끼고 살면서 결혼 생활 편하고 싶은 마음에 이 결혼하려는 거면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 대호 씨랑 결혼하는 거 그런 이유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더 좋아해서 남편한테 매달리는 실정이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결혼해봐야 알지. 입에 발린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가씨 몸집으로 우리 대우 밥이나 차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애 낳아서 키울 체력은 되려나? 어디 건강에 하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건 나중에 결혼해서 상의하면 될 일이고 애들 저녁 시간 맞춰서 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식사 준비 다 해놨거든. 이쪽으로 오너라. 예비 시모는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나봅니다. 끝까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다짜고짜 하는 첫 대화가 저런 식이라 저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왜 예비 시댁 성격을 묻는 걸 깜빡했는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를 말렸기에 망정이지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몇 번이나 저를 못마땅해 하는 말들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면 수십 마디의 툴툴거림이 돌아오니 마음 놓고 애교를 부릴 수도 없고 잘 보이려고 연습한 갖가지 질문들도 대거 속으로 삼켜야 했죠. 좀 많이 가시방석이더군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이렇게까지 티내야 하는 걸까요? 시댁 인사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다른 집도 인사 가면 시댁에서 이 정도로 솔직하게 티를 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그 상대가 자리를 비우거나 없으면 뒷담을 하지 않나 싶었어요. 어쨌든 그날의 식사 자리가 아주 힘들었다는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가 너무 빨린 채 집을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예비 시모의 눈초리에도 제가 정말 많이 애써서 일부러 더 밝고 에너지 있게 그리고 예의 차려서 한결같이 행동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의 경계가 조금 풀린 게 느껴지더군요. 집을 나서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 예비 시모가 운전 조심하라고 인사를 해주길래 그제야 저는 긴장했던 마음이 씻은 듯 내려갔습니다. 본래 성격이 좀 퉁명스러운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는 거라서 저렇게 나를 세운 거라고 봐요. 예비 신랑은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엄청 사과를 하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눈치를 보더니 자기 엄마 성격을 말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원래 뭐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좀 그래. 미안해.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당황스러웠지? 너무 상처받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말을 예쁘게 못해서 그렇지. 계속 지내다 보면 자기한테도 시엄마로서 잘할 거야.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나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잖아.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라서 다 이해해. 어머님도 본래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던데. 우리 나올 때 인사 받아주는 거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될 거야. 저와 예비 신랑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비 신랑 인품이 순둥한 것처럼 저 또한 배려심 깊고 마음 따뜻하다는 칭찬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제 성품은 온전히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엄마가 늘상 입버릇처럼 제게 하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니네 아빠가 늘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절대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긴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생긴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늘 엄마 입으로 들어서 아빠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미지를 상상했을 뿐이었죠.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아빠도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양가 댁을 다녀오고 난 후 바로 다음 달 저희는 상견례를 잡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은 연말이었고 다른 준비는 차차 하면 되었거든요.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예의라고 보고 서로 날짜 되는 날을 찾다 보니 다음 달이 가장 빨랐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약속 정보를 알려드린 후 분위기 괜찮은 일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펜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평소 편한 옷차림만 즐겨 입었는데 이번에 상견례를 위해 제가 옷 한 벌 맞춰줬는데요. 엄마랑 같이 손수 백화점까지 가서 구매한 브랜드 옷인데 그 옷을 입어봤을 때 직원들이 저희 엄마 보고 모델 같다고 너무 날씬하고 예쁘다고 엄청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엄마는 참 곱게 나이가 드셨어요. 험한 펜션 일을 하는데도 피부가 고우시고 주름도 나이에 비해 적었거든요. 외가 쪽이 대부분 다 피지컬이 좋은데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저도 엄마를 닮아 옷에 좋다는 소리는 좀 듣고 살았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걸쳐보는 예쁜 옷을 입고 좋아라 했어요. 아무리 편한 옷을 선호한다고 해도 엄마도 여자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예쁜 옷 보면 설레는 희한한 DNA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예쁜 옷을 한번 입고 말지 모르나 저와 직원들이 진심으로 칭찬하자 엄마는 기분 좋아서 그 옷을 골랐죠. 칭찬받는 걸 쑥스러워하는 엄마가 문득 소녀같이 예뻐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던 쇼핑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의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형편으로 평범하게 산다고 들었는데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본 예비 시모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정하게 연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엄마와 달리 예비 시모의 차림새는 분에 넘치도록 엄청 화려했거든요. 처음에 보고 인사드리는 것도 깜빡했을 정도로 엄마와 저는 잠깐 넋을 놓았습니다. 보통 상견례에서 삐까뻔쩍하게 하고 나타나진 않지 않나요? 예비 시모는 누가 봐도 나 돈 많아요. 이런 걸 티내고 싶은 사람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상견례 복장에 정답은 없다만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예비 신랑도 외동, 저도 외동이라 상견례 자리는 꽤 단촐했습니다. 그래도 장소가 장소인지라 휑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로 음식들이 들어오고 약간은 어색한 관계에서 예비 시부의 말로 자연스레 물꼬를 텄습니다. 펜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수기가 지나서 지금은 쉬엄쉬엄 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성수기 되면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아, 예. 지금은 좀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정말 말도 못해요. 계곡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년 놀란다니까요. 언제 한번 펜션 놀러 오세요.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예비 시부와 엄마는 사돈끼리 주고받을 만한 안부를 전하면서 조금은 어색한 기운을 거두려 애썼는데요. 정확히는 예비 시모 빼고 모두가 자리의 분위기를 위해 서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비 시모가 뛰어들면서 상견례의 잔잔한 분위기가 큰 파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식구가 될 사이니까 한마디 해도 되겠지요, 사부인? 처음 볼 때부터 느낀 건데 우리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풍채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 없는 사람 소리 들어요. 저는 순간 이게 뭔 의미인가 싶었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대답을 않고 예비 시모의 말뜻을 최대한 좋게 돌려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말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딸도 삐쩍 말라서 애 낳을 힘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부인 보니까 집안이 다 이렇게 빈약한가 보네요. 세약이 될래야 뭐 아직 젊으니까 감안할 수 있지만 안사돈께선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요즘엔 다 늙은 사람이 살없이 그렇게 홀쭉하면 뒷소리 나와요. 아, 펜션 비수기라서 장사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신가? 예비 시부가 말려서 예비 시모가 입을 다물긴 했다만 예비 시모가 우리 엄마 몸매를 지적했다는 건 이 공간 안의 사람들이 전부 이미 명확히 들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막 마른 체형은 아닌데 예비 시댁과 함께 있으니 상대적으로 우리 집안이 삐쩍 말라 보이긴 했어요. 그렇다 해도 첫 만남에 이런 노골적인 멘트는 좀 실례 아닌가요? 그보다 예비 시모보다 저희 엄마가 한 살 더 많거든요. 나이로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은데 예비 시모가 매너 없이 나오니까 제 마음이 약간 삐뚤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 빼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는 이미 가시방석인 표정이더군요. 제가 예비 시모 성격을 이미 알기도 했고 예비 신랑한테 들은 게 있으니 이해하고 넘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엄마를 향한 지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없이 엄마랑만 단둘이 이 나이까지 살았어요. 제게 엄마는 소중한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제게 전부인 사람이라고요. 또 엄마가 그랬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그런 말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다만 제 기준 나쁜 사람이 예비 시모인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참고 있기도 했고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의 입장을 생각해서였죠. 제가 좀 말랐죠? 선천적으로 살이 안 찌는 타입이라서요. 그래도 옷 살 때 직원들이 모델 같다고 칭찬을 해주던걸요. 그런 거 보면 이만해도 다 살아갈 만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걸 믿으세요, 사부인? 아이고, 순수하기도 하셔라. 그런 건 다 옷 팔기 위한 상술이죠. 자기네들 매출 올려야 되는데 사부인 보고 어머님 같은 분들은 삐쩍 꼴아서 옷태가 안 나요. 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혀 웃기지도 않은데 예비 시모가 혼자서만 홍홍거리며 웃는 겁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지나가는 똥개도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걸 알 정도로 심하다고 봤어요. 나 행복하게 결혼하는 걸 보여주려고 만든 상견례 자리인데 괜히 저희 엄마만 기분 상하게 한 것 같아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참지 말고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해줄 걸 그랬어요. 지나고 나니 그 자리를 그냥 넘긴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와 예비 신랑은 엄마한테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좀 불쾌한 것 같았지만 말로는 괜찮다며 먼 거리의 본가를 혼자 돌아가셨죠. 그 후 솔직히 예비 신랑과 조금 다퉜습니다. 다퉜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신경질을 낸 거네요.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한마디도 못하고 중간중간 미안하다고만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예비 시모한테서 근근한 시비가 있었지만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 준비는 무탈하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벌써부터 불편했으나 아직은 예비 신랑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웬만해선 예비 시모와 엄마를 마주치게 안 하고 싶었는데 결혼식에 입을 양가 부모님 옷을 선물로 드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날을 만든 걸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이날만 아니었다면 저희 엄마가 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엄마는 이번에 롱치마와 가디건의 일상복을 입고서 서울로 왔고 예비 시모는 또 졸부처럼 한껏 치장하고 왔더라고요. 첫 만남으로 집에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류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예비 시모는 밖에 나올 때마다 일어나 봅니다. 그게 또 낙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가 또 참지 못하고 저희 엄마를 보고 입을 놀리는 겁니다. 각자 엄마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던 우리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사부인, 옷이 그게 뭐예요? 안 그래도 홀쭉한 사람이 그렇게 추리한 옷 입으니까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은 살집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압니다. 그런데 뭐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안사돈께서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도 되면 젊은 애들이랑은 달라서 혈액순환이 크게 중요하잖아요. 몸이 갑갑하면 좀 불편해서 저는 이런 편한 옷이 좋네요.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비 시모는 계속 자신과 우리 엄마를 비교하면서 엄마의 외관을 계속 지적질했습니다. 그걸 듣고만 있는데 한 번씩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시모 몸매가 누구를 지적할 만큼 훌륭하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 엄마 보고 말랐다고 뭐라 하는데 예비 시모야말로 그 몸집이면 비만 클리닉에 등록해야 할 정도라고요. 저와 엄마는 일이 커질까봐 참고 있는 거지 절대 예비 시모의 말이 맞아서가 아닌데 예비 시모는 끝을 모르고 자꾸 자기 몸매를 내세우기만 했어요. 왜 자꾸 고나리질을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건지 도통 예비 시모의 의중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예비 시모 말이 듣기 싫어서 엄마를 데리고 여성 정장을 보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엄마는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이 멀찍이서 옷을 둘러보기만 하며 궁시렁대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피팅룸에 있는 참에 저는 둘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옷 좀 골라보셨어요? 어머님도 하나 골라서 디자인 한번 맞춰보세요. 저쪽에 거울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 골라주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안 그래도 말할 참이었는데 요새 누가 이런 걸 입니? 촌스럽게. 이런 거 다 옛날식이야. 어쩜 이렇게 입고 싶은 스타일이 하나도 없을까? 보기 좋게 한복이나 한 벌 맞추면 될 걸 무슨 정장을 입는다고 유난인지 모르겠네. 너희 엄마는 정장이 좋다니? 한복을 입어야 삐쩍 마른 몸이 좀 가려질 텐데. 예비 시모야말로 한복으로 몸매를 가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입고 싶은 스타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 사이즈를 맞추려면 어딜 가나 맞춤 정장을 해야 한다는 걸.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자꾸 다른 데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한복 매장 없냐면서요.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히 골라보라고 겨우 어르고 달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엄마가 피팅룸에서 나왔더군요. 직원들이 먼저 보고 난리가 난 바람에 저희도 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머님, 완전 모델이세요. 비율 너무 좋으십니다. 어머님 나이에 이런 세련된 감각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오태가 좋으세요?
정장 계통에서 딱 원하는 비율이세요. 멀리 있는데도 저희 엄마를 향한 이런저런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저도 어디 가서 옷에 좋다고 칭찬은 들어봤는데 저런 식으로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 칭찬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같이 있던 예비 시모는 오죽했을까요? 당황스럽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더군요. 여기 직원들도 보는 눈이 영 저렴하네. 모델은 무슨 딱 봐도 상술이구만. 네 엄마 아직 멀었다 얘. 내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뭐하니? 저런 가벼운 상술에 또 좋다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 다른 데 가보자 아들. 그런데 예비 신랑도 하얀 정장 입고 있는 우리 엄마 보면서 깜짝 놀라느라 자기 엄마의 말을 못 들었던 겁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이런 솔직하고 순수한 면이 좋았거든요. 이런 성격이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어머님 진짜 아름다우시다. 자기가 어머님 닮아서 날씬하고 예쁘구나. 나 저렇게 고운 분 처음 봤어. 옷이 날개라더니 어머님 같은 분이 걸치니까 완전 소녀 같네. 예비 신랑의 순수한 표현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아서 저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들마저 저희 엄마를 칭찬하니 더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 그 큰 덩치로 옷 사이를 헤집고서 저희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느닷없이 주위의 직원들을 밀어내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부인, 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건데 정말 빈티나 보이니까 빨리 벗어요. 이렇게 나갔다간 누가 흉 볼까봐 겁나네. 내가 옷 파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했죠? 얼른 나와요. 한복 보러 가게. 네? 다들 예쁘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안사돈, 저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안사돈은 한복으로 하세요. 저는 다른 색상도 몇 개 입어보고 정장으로 할까 싶네요. 못 산다 못 살아. 제가 이런 거 다 상술이라고 했잖아요. 다 큰 어른이 그런 말도 못 거르고 어떻게 살아왔대요? 멀리서 애들이랑 지켜보는데 애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나서서 알려주는 거라고요. 얼른 갈아입고 나와요. 이봐요 안사돈. 적당히 하세요. 차라리 질투가 나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안사돈께서 덩치가 크시니까 제 옆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거인 같아 보여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람 볼 줄 아는데요. 부러워도 부럽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딱 이럽디다. 다 늙은 사람이 유치하게 아직도 이런 걸로 시기를 해요? 뭐라고요? 거인?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빈약해서 병자 같은 게 뭐 예쁘다고 제가 부러워하겠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본 사이인데 무례가 심하네요, 사부인. 제가 하고 싶은 소리네요. 서로 조심해야 할 사이에 왜 이렇게 선없이 구세요? 왜요? 안사돈은 어디 가서 오태 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봐서 신기해요? 제발 저까지 유치해지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 살집 없어서 쭈글쭈글해질 사람 신기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다고. 그리고 제가 언제 선없이 굴었나요? 사부인이 선이 없는 거겠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는 조언을 한 거고 사부인은 저를 모욕한 거지요. 알았어. 확실히 덩치 때문에 목청도 크네. 공공장소니까 직원들 곤란하게 하지 말고 소란 그만 피웁시다. 아가씨, 이 옷 마음에 드네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엄마가 예비 시모를 무시하며 직원에게로 말을 돌리는데 일이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 결혼이 말아먹진 않았을까요? 예비 시모는 쪽팔렸던 건지 억울했던 건지 얼굴을 확 붉히면서 자기를 돌아선 엄마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말라서 힘이 없던 저희 엄마는 그 큰 덩치가 주는 파워에 못 이겨 휘청하고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죠. 제가 봐도 너무 사정없이 넘어가 버린 모양새였죠. 너무 놀랐던 저는 급하게 쫓아갔고 뒤따라온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를 말렸어요.
저희 엄마는 넘어진 부위가 아픈지 몇 번을 앓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거기다 대고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이고, 꽃이네. 그렇게 말라깽이처럼 삐쩍 마르니까 중심도 제대로 못 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좀만 더 나이 먹으면 걸어 다닐 수는 있겠어요? 나중에 10년 있다가는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나 타셔야겠는데? 옷이 이쁘면 뭐하나? 사람이 다리도 튼튼하고 체격이 있어야지. 다친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무척 충격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예비 신부는 가해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엄마를 계속 지적하네요.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봤는지 충격으로 놀라서 말을 잃은 것 같더군요. 모두가 나서서 급하게 저희 엄마를 부축해 주는데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남의 도움받는 걸 마다할 만큼 씩씩한 엄마가 중심을 못 잡고 안 되겠다며 다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꼬리뼈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나중에는 앉아있는 것도 못하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백화점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도 했고 피팅룸 주변에 낮은 선반들이 많았기에 잘못 부딪히면 골절될 만큼 위험한 환경이긴 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바로 119를 불렀어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모는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사부인, 오바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나 한번 이겨 먹어보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산구석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나 봐요. 그런 것도 다 옛날 식이에요.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사람 다쳤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말씀 못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엄마 다친 거잖아요. 어머님 덩치가 그렇게 사정없이 밀어버리면 세상 어느 사람이 안 다치겠어요?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저 한마디 했거든요. 예비 시모가 제 버르장머리까지 논하면서 뒷목을 잡더군요. 그때 머지않아 구급대원들 와서 엄마를 살피며 들것에 실었어요. 함께 있던 예비 신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지 엄마 등짝을 퍽퍽 때리는 겁니다. 예비 시모도 그때는 조금 큰일인가 싶었는지 구급대원한테 뭐냐고 진짜 다친 거냐고 슬쩍 묻는 겁니다. 저는 따라오겠다는 예비 신랑한테 화를 내면서 너네 엄마나 챙겨서 집에 가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왔는데요. 엑스레이랑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대면했는데 의사가 꼬리뼈 골절이라고 하네요. 근육도 놀래서 이완주사랑 함께 약도 처방해주고 통증도 심할 테니 입원하고 누워만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당일 입원 수속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엄마 머리까지 혹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넘어질 때 머리도 부딪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MRI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진통제를 맞아도 꼬리뼈를 너무 아파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의사는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분이다 보니 충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나중에 경과보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지 뭡니까. 저희 엄마 정말 건강하게 지내셨거든요. 혹시 자기가 저한테 짐이라도 될까봐 늘 건강관리를 해오시던 분이었어요. 한 번도 수술대 근처를 갈 일이 없던 게 저희 엄마인데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인 예비 시모 때문에 엄마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고 하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예비 신랑한테 당장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 꼬리뼈 골절됐어. 넘어지면서 행거 쪽에 머리 부딪히는 바람에 혹도 생겼다고. 나 더는 못 참겠거든?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 심으로 모실 생각 없고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네 엄마한테 전해.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까 경찰서 갈 준비하라고. 자기야, 제발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하는데. 아니, 장모님이랑 뵙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주의를 줬어야 하는 건데. 다시는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아무 소리 못하도록 만들게. 제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너를 몰라서 하는 소리겠어? 넌 네 엄마한테 꼼짝 못해. 지난번에 보니까 니네 아빠도 니네 엄마한테 꼼짝하시던데? 내가 뭘 믿고 그 집안에서 살겠어. 차라리 나를 다치게 하지. 난 우리 엄마 손대는 사람이랑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줄 알면 아들인 자기가 맞거나 남편인 예비 시부가 진작에 바로 잡아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비 시모가 대놓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걸 둘 다 지켜보고만 있었잖아요. 이건 착한 걸 떠나서 비굴한 거라고 봐요. 저딴 식으로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인간 말종인 아줌마나 그걸 말리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기죽어 사는 남편이나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랐을 아들이나 다 결국엔 같은 근본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를 저런 집안과 사돈 맺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쉬고 있으라고 한 뒤 백화점에 찾아가서 아까 매장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마침 사각지대도 아니었고 백화점이라서 CCTV 구도가 다방면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는 예비 시모가 우리 엄마 어깨를 밀어버린 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고 저는 그대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해버렸습니다. 폭행죄로 신고했더니 예비 시모는 조사받는 중이고 함께 따라온 예비 신랑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내가 평생 장모님 모시면서 효도할게. 우리 결혼하면 친정 가서 지내자. 응? 한 번만 더 장모님 소리 하기만 해봐. 당신 입에서 장모님 소리 들으면 네 엄마가 내 시엄마 된 기분이라서 별로거든? 제가 왜 봐줘야 합니까? 감히 우리 엄마를 다치게 했는데. 이게 무릎 한번 꿇는다고 될 일인가요? 나이 먹고 제일 약한 곳이 허리라는데 살면서 척추가 하는 기능이 얼마나 비중이 큰데 이러다가 허리 쪽으로 만성 통증 생기면 어쩌려고 그런 생각 없는 짓을 했답니까? 저희 엄마 평생 허리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자기 엄마가 큰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벌을 받게 해야지. 우리 엄마 상태 들여다보지도 않고서 무작정 자기 엄마 걱정만 주구장창하는 건 무슨 경우랍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차서 합의해달라는 예비 신랑의 꼴까지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아, 당장 일어나지 못해?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무릎 꿇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어디 젊은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 지 시엠이 될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니? 너는 이런 여자 뭐가 좋다고 아직도 결혼 타령이야? 말은 바로 하세요, 아줌마. 무릎은 아들이 아니라 아줌마가 꿇으셔야죠. 아직도 상황 분간 안 되세요? 우리 엄마 지금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조만간 진단서 떼서 제출할 건데 그럼 아줌마 폭행죄로 안 끝나요. 상해죄로 더 큰 처벌 받는다고요. 아줌마? 기가 차서 정말. 니네 엄마가 홀쭉해서 뼈 부서진 걸 왜 내 탓하니?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살 좀 찌우라고 한 거야. 다 늙은 지엠이 건강 생각해줬으면 고맙다고 엎드려서 절이나 할 것이지. 버르장머리 없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꾸 자기 몸매 과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줌마 건강이야말로 급해 보이거든요. 아들한테 어디 가까운 비만 클리닉 좀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아줌마 처음 봤을 때 정말 굴러다니는 줄 알고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본 사람 중에 아줌마가 제일 뚱땡이거든요. 조금 유치해 보일지라도 그게 예비 시모한테 잘 먹히는 것 같아 저는 더 유치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지켜보던 형사님들이 몇 분 웃으시더라고요. 예비 시모 얼굴은 이미 빨개질 대로 빨개졌고요. 경찰서에서 가장 우스운 다툼을 한 뒤 며칠이 지났는데요.
제가 엄마 간병하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모랑 예비 시부가 사과하기 위해 얼굴 비추러 왔더군요. 그동안 일부러 오라고 독촉도 안 했어요. 어차피 고소 취할 생각도 없고 제가 굳이 나서서 골칫거리를 끌고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찾아왔길래 꼴도 보기 싫어서 인사도 안 했더니 머뭇거리고 있던 예비 시모 옆에서 예비 시부랑 예비 신랑이 사과 안 하냐고 엄청 쪼으더군요.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저기 사부인 미안해요. 나는 거기서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줄 몰랐지. 내가 진짜 살짝 밀었거든. 정말 오해야. 내가 뭐하러 사람 다칠지도 모를 짓을 하겠어. 저기 아줌마, 지금 변명하러 온 거예요? 아줌마는 잘못할 의도가 없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넘어지는 바람에 고소당해서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찾아오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져드니까 예비 시부랑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예비 시모만 비죽거려가며 미안하다고 우물쭈물 또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지켜보던 엄마가 한마디 얹었는데요. 반성 좀 하셨어요? 안사돈께서 잘못하신 건 저를 다치게 해서 고소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겉으로 판단하고 조언을 가장해 멸시를 한 거, 그럼에도 잘못을 자각 못하고 목소리 높이는 뻔뻔함,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삐쩍 꼴아있는 사람만 보면 이렇게 다치기 쉬우니까 살 좀 찌우라고 한 것뿐이에요. 사부인이 너무 말라서 그렇지 살만 좀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다쳤겠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 침대 환자들이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병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병실 환자들이랑 친해졌는데 보호자들까지 전부 저희 엄마가 왜 입원했는지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년 낯짝 한번 보고 싶다면서 다들 제 일처럼 성내주셨는데 이렇게 낯짝을 보게 된 거죠. 아이고 참네. 아지매요.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나이에 아지매처럼 암소만 하면 골병 듭니다. 젊은 것들이야 젊어서 병을 이길 힘이나 있지.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이 그럴 힘이 있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관리 좀 하소. 아줌마 정도면 고도비만일 텐데 혈압 높지요? 조만간 당뇨라도 생기겠구만. 풍채 좋다는 말은 아줌마 같은 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는 그냥 뭐 뒹글뒹글 굴러다닐 몸이네. 뚱뚱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이쪽 분이 몸에 장근육도 있고 건강하던디. 의사 선생님도 이 짝 보고 평소 운동신경이 있는 덕에 이만한 거라고 하더이다. 어이가 없어서 원. 무슨 운동신경이요? 말라 비틀어진 인형같이 쓰러지더니만 참나 웃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세 분 다 무릎 꿇고 사정해도 모자라요. 형사 고소 들어갔다면서요? 합의 안 되면 벌금 많이 물 텐데. 치료비까지 물어야 돼요. 돈 없으면 징역살이 할지도 모를 판인데 지금 그렇게 장난식으로 사과할 게 아니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 같구만. 아줌마, 이 병원 오는데 메이커 덕지덕지 얹고 온 거 보니까 돈 많은 척 보이고 싶었나 본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여기 의사거든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 입어요. 더 감추지. 병실 내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전부 저와 저희 엄마 편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 썩어있는 예비시 목골이 참 보기 재밌었어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환자분들 안정 취해야 되는데 그 큰 덩치로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영 피로해서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일만 남았으니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아무 말 못한 예비시모는 자존심 무척 상해하면서 먼저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비시부랑 예비신랑은 저희한테 미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죠. 저런 아줌마가 제 시모가 되었을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결혼이란 거 남편 하나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결혼은 집안 문제였네요. 그 후로도 저희 엄마는 한 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쪽에서도 안 달랐는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서 합의금 점점 높여 부르더라고요. 절대 합의해 줄 생각 없어요. 저희 엄마 허리가 하루아침에 일이 망가졌는데 그깟 돈으로 상황 무마시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잘못을 했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봐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반성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저 심보도 참 마음에 안 드네요. 합의고 뭐고 10년이 걸려도 안 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소 아이들 싸움 같기도 하죠. 저도 예비 시모 같은 유치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젠 헛웃음이 나오네요. 만약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디 얘기하기도 쪽팔렸을 거예요.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집이 어디와 사돈 맺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대 며느리 집 망할 일 있나? 현재는 엄마는 펜션을 잠시 접고 서울에 전세 하나 얻어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무리한 일은 잠깐 쉬기로 했거든요. 엄마 허리가 최대한 나을 때까지 제가 잘 보필하며 지내고 있어요. 다들 사랑에 눈 멀어서 이상한 사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세상에 애가 5이라고 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기 바쁘죠. 저 역시 제가 오남매를 키우는 아빠로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니 재미있는 거죠. 그간 많은 사연들을 접해봤었지만 아마 저처럼 허무맹랑하고 절망스러운 사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제가 첫눈에 반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웃는 모습이 아름답던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절실하게 원해봤고 그리워해봤던 순간이었죠. 저 사람이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도 닿은 건지 간절한 제 마음을 받아줘 저희는 소중한 연인이 되었어요. 아내와의 연애는 그저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의 첫사랑이던 아내와의 1분 1초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또 저만 과하게 사랑한 건 또 아닙니다. 아내 역시 저 못지않게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저희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서로가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해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던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첫사랑과의 결혼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긴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음에도 결혼 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보면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좋았죠.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았고 동네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인꼬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 바람에 아내는 퇴사를 결정한 후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줬어요. 분명 답답하고 힘들 법도 한데 제 아내는 오히려 밖에서 온종일 일하는 저를 더 걱정해줬고 많이도 챙겨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며 버겁고 힘들 텐데 단 한 번도 저녁 밥상을 대충 차려준 적이 없었죠. 그뿐 아니라 아침에도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였습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100점이던 사람이었죠.
이런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있으니 솔직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제 가족들이었죠. 문제 아닌 문제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연달아 쭉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 5남매의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 모두가 아이를 좋아하고 원했기에 3명 정도를 낳을 생각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5남매를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이도 좋았던 부부가 5남매를 키운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엄청난 이슈였고 또 저희 부부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벅찬 세상에 5을 어떻게 키우냐며 대단하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5남매를 낳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고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살림과 육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5남매를 키우는 건 솔직히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죠.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느라 애들 곁에 늘 있어주는 아빠가 아니라서 가슴 한켠에는 늘 미안함이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말해줬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래?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렇지. 5남매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군말 없이 살림에 육아에 다 해주니까. 여보,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당신도 쉴 수 있으면서도 안 쉬고 우리 5남매 안 굶기려고 휴무도 없이 일하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 나도 여보도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봐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집 아내들 보면 독방 육아에 뭐네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쩜 그런 게 없냐? 정말 고마워 여보. 에이, 솔직히 5남매 나까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무거운 당신 어깨만큼 힘들까? 나야 뭐 애들 보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전부인데 뭐. 당신이야말로 늘 고마워. 아내는 정말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도 결혼 18년 차가 되었고 이맘때쯤 사업이 더 바빠져서 아내와 소통을 자주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꽤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내랑 연락할 시간은 있었고 저녁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밥 먹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자꾸만 생겼고 마음이 쓰였죠. 아무래도 아내에게 아이들 전부를 맡겨두고 제가 자꾸 밖으로 도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괜찮다며 일이 바쁜 건 좋은 거라고 해줬지만 점점 지쳐가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없이 5남매와 사는 게 당연히 힘들 걸 알지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은 왠지 낯설고 생소했어요. 여보, 나야. 연락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밥은 먹은 거야? 애들은 자? 응, 먹었고 다 재웠어.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해. 요즘 왜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애들은 별일 없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새삼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왜, 내가 애들 제대로 안 볼 것 같아? 아니야,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끊을 테니까 얼른 쉬어. 내일 보자. 왜? 내가 예민한 것 같아? 할 말 있으면 똑바로 말을 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라 요즘 나 바빠지고 나서 당신이 너무 힘든 게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해.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 여보. 가정부나 시터를 고용하던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게. 내 살림은 내가 한다고 했지. 그리고 내 새끼들을 왜 남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알겠어, 여보. 오늘은 우선 쉬고 내일 얘기하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때쯤은 조금만 뜻이 달라져도 막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당황시켰죠. 이런 아내의 달라진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18년 만에 처음으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이런 아내의 변화는 그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고 어떻게든 가정에 소홀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무조건 지방에 갔다 와도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으면 오남매가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쉴 수 있었죠. 전 아내에게 그런 쉼의 시간을 주고 싶었고 제 마음이 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아내는 늘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심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지치면 그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8년차 부부라고 하기에는 저희 부부는 아직도 서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8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서로 편해지기도 하고 각자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부부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면 18년이 지나도 설레냐는 둥, 여전히 아내가 그렇게 좋냐는 둥 말이죠. 그런데 꼭 첫사랑과 결혼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조심스러웠고 그런 제 마음을 아내도 따라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달려온 결혼 생활은 갑작스럽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학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네. 여보세요? 유니, 미니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네, 아버님. 여기 유니, 미니 학원인데 어머님이 오늘 픽업을 안 오셔서요. 쌍둥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 걸까요? 네? 애들 엄마가 픽업을 안 갔나요? 우선 제가 20분 내로 애들 데리러 갈 테니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남매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몸져 누워도 아이들 픽업은 꼭 본인이 고집해서 했던 일이죠.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집 앞에 내려줘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건 아내가 강하게 고집하던 부분이라 저 역시 그걸 따라줬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셋째, 넷째 쌍둥이들 픽업을 안 갔다고 하니 놀라웠어요. 저는 급하게 애들 학원으로 가며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5통째가 되니 그때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어디야? 둥이들 학원에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내가 픽업 가고 있어, 지금. 아, 그럼 해결됐잖아. 왜 전화를 그렇게까지 해? 당신 의처증 있어? 뭐?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의처증이라니. 당신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애야? 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숨 막혀 죽겠으니까.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알겠다고. 근데 가고 있다며. 근데 어쩌라고. 뭐?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말하면 내가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거야? 아, 됐어. 그냥 나도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그래. 됐니?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
당신이 놀고 싶고 쉬고 싶으면 애들 케어를 누가 해? 그러니까 내가 애들 시터 고용해서 맡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며. 그래놓고 애들 내팽개치고 놀고 싶다는 말이 나와?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좀 떽떽거려. 짜증나 죽겠네. 이날은 결혼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아내의 여러 모습을 봤던 날이었죠. 급한 대로 애들을 픽업해 집으로 간 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바빠서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던 집안 꼴이 보였어요. 늘 아이들 먹거리와 간식거리, 그리고 밑반찬으로 가득 차 있던 냉장고는 텅텅 비다 못해 음료수와 인스턴트로만 가득 차 있더군요. 그뿐 아니라 집안 상태는 엉망이었고 설거지는 가득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치우며 가까이에서 보니 집안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고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서 본인들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죠. 야, 최솔, 너 어제 엄마랑 이야기해봤어? 아니,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 안 왔잖아. 오빠, 그냥 내 생각에는 아빠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좀 봐봐. 이건 아니잖아. 나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 대판 싸울까봐 그렇지. 아, 모르겠다. 진짜 엄마 요즘 왜 그럴까? 내가 친구한테 말했는데 자기네 엄마랑 아빠도 이러다가 이혼했대. 엄마가 바람핀 거 걸려서. 야, 최솔,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친구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엄마는 그냥 잠깐 방황하시는 거겠지.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 아니, 솔직히 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빠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동생들도 다 뭔가 아니야, 됐다. 첫째와 둘째의 대화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애들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까 싶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생각해보니 아내는 단 한 번도 본인 입장을 내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건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다 싶었고 전 생각에 잠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렸죠. 하지만 멍청하게도 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게 하나 없었고 아내가 저렇게 된 게 전부 제 탓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도 저는 오남매 아빠이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여전히 아내는 밖으로 돌았고 첫째와 둘째가 막내까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들을 맡겼죠.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아내랑 마주할 시간도 없었어요. 분명 아내도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걸 알 텐데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내와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조금만 지나면 제가 숨 쉴 틈이 생기니 그때가 되면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통곡을 하며 전화가 왔고 그 전화 내용은 셋째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죠. 놀란 마음에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새도 없이 전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보니 첫째와 둘째가 울며 의식 없는 셋째 곁을 지키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저를 보며 보호자가 맞냐고 묻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셋째가 사고가 났는데 보호자인 애엄마가 연락 두절이라 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더라고요. 제게도 물론 전화를 했으나 전 회의 중이라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애들끼리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을지, 또 셋째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정신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 정신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과 보호자분 수혈 적합검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수혈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지금 환자분 혈액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B형의 혈액을 구해서 응급수혈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호자가 수혈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되세요. 네? 왜 수혈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B형이요? 제가 윤이랑 혈액형이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윤이 A형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방금 검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최윤님 B형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혹시 A형으로 알고 계셨어요? 일단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 서명 좀 바로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셋째가 B형이라니. 저랑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어떻게 B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셋째가 저와 닮은 구석이 없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내는 닮은 구석이 있기도 했고 오남매가 각자 다르게 생겼으니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닮은 게 없었지만 살다 보니 뭔가 저랑 비슷한 구석들이 보였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애초에 친자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죠. 셋째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남매 전부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이미 셋째는 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셋째가 쌍둥이니까 넷째도 친자가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런데 혹시라도 오남매 중 한 명도 내 핏줄이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남매의 친자 검사를 모두 했고 믿고 싶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5아이 모두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참 믿기지 않았던 게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았고 자연 임신을 수도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남매를 무리 없이 낳아서 키울 수 있던 건데 친자가 아니라뇨. 여태 자연 임신을 시도했던 건 대체 뭔가 싶었고 저는 혼란 속에 비뇨기과로 향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이가 없고 수치스러웠지만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줬죠. 최준호 씨,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네? 제가 뭐를 몰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 최준호 씨 무정자증이신데 오남매를 키우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럼 자연 임신을 수차례 시도했어도 애초에 불가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무정자증이셔서 애초에 아이를 갖는 건 무리신데. 아무래도 아이들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시겠네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네요. 놀랍게도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연 임신을 그렇게 시도했어도 불가능했던 거였죠.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증오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왜 제게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친한 지인을 찾아가서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실토했죠. 나 무정자증이래. 그리고 우리 오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라더라. 이번에 셋째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내 피 주려고 병원에 말했더니 친아빠가 맞냐고 하더라. 혈액형이 다르다고.
참, 뭐야? 너 이거 사실이야? 친자 검사를 해본 거야? 5명 전부 해봤더니 5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래. 나는 지금 이것도 충격이지만 대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는지 너무 알고 싶어. 나는 몰랐어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18년을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너 괜찮냐? 하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라서 눈물도 안 나온다. 그냥 집사람이랑 대면을 해야 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 맞지? 준호야, 내 말 잘 들어. 우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겠지? 집사람 분명히 불륜이니까 증거 똑바로 잡아야 해. 열받고 감정이 격해지겠지만 결국 이성 찾고 증거를 찾는 게 준호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이 백지처럼 새하얘. 내가 아는 탐정이 있거든? 내 지인인데 정말 합법적으로 증거 잘 찾아주니까 그쪽 도움 받아봐. 내가 말해둘게. 알겠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당장이라도 따져묻고 싶었지만 지인과 대화를 해보니 증거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열받고 분하지만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남매 모두 아빠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 같은 아빠인 건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타며 그 결과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내의 화려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읽는 분들도 많이 놀라실 텐데 차분히 말해볼게요. 아내에게 상간남은 총 4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충격은 이 4명의 상간남들이 전부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결국 애 5을 키우는 애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전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간이 크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애들과 같이 사는 이 동네에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증거를 찾아다 주신 탐정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탐정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미친 여자는 처음 봅니다. 애엄마가 집 앞에서 5살림을 차린 건 진짜 처음 봐서 제가 며칠 내내 주의 깊게 본 거였거든요. 제가 착각했을까 봐요. 정말 5살림 맞나요? 증거를 받긴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믿기지가 않아서요. 별꼴 다 보는 저도 황당한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른 이 증거로 상간남 소송 싹 다 해버리고 이혼하세요. 저 여자는 고쳤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일이 저렇게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증거를 찾아주는 일이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다며 많이 놀라더군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탐정이 힘들게 찾아준 4명의 상간남 머리카락을 저희 자식들과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상간남들이 전부 우리 5남매 친부들인데 하나같이 모두 화려하더군요. 첫째 아들의 친부는 우리 집 앞집에 살고 있던 노총각이었죠. 앞집에 사는 사람이라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라 더 소름 끼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랑도 마주친 적도 있었고 놀이터에서 노는 저희를 보며 애가 참 잘생겼다고 놀아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랑 애만 빼고 둘은 아주 스릴 넘치는 짓거리를 하며 그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더라고요. 첫째 친부의 정체를 알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아직도 들을 상간남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 우리 집 윗윗집에 살고 있는 60대 유부남이라고 하더군요. 이 집은 제가 또 잘 알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0대 부부가 참 열정이 넘쳤고 자주 마주치게 되어 저희 집에서도 그 집에서도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었죠. 제가 형님, 형수님 하며 깍듯하게 대했고 서로 참 잘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아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그 형님과 형수님이 저 대신 아내를 잘 챙겨주셔서 비싼 선물도 자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형님은 지혜를 임신한 아내를 챙겼던 거였지요. 저와 형수님을 제대로 기만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째 친부의 정체를 듣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너무 야속하게도 들어야 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셋째, 넷째, 우리 쌍둥이들 친부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건장한 청년인데 아마 눈마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다 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았죠. 이쯤 되니 아내의 능력에 무한한 박수라도 쳐주고 싶더군요. 마지막 우리 막내 친부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난 30대의 몸 좋은 트레이너였는데 이건 제가 이어준 사이 같아서 절망했네요. 아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애들 보느라 답답해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장이라도 가라고 돈까지 쥐어줬거든요. 가기 싫다는 아내에게 꼭 가서 운동하라며 다그쳤죠. 아내가 우울증이 올까봐 어디라도 나가서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트레이너랑 눈이 맞아 막내가 태어날 줄은 몰랐죠.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에 20대 청년에 30대 트레이너까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도 아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좋은 거겠죠? 저는 자리를 깔아줘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눈이 확 뒤집혔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한동안 외박도 말없이 하고 집안일은 아예 손을 떼버렸고 애들도 제대로 보지 않았죠. 아내가 오면 다툴 게 뻔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애들이 듣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이웃집에 나눠서 애들을 맡겨뒀고 불 꺼진 집에 조용히 앉아있으니 아내가 놀라서 먼저 말을 하더군요. 아, 깜짝아. 뭐야, 집에 있으면서 인기척도 안 내고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애들은? 이게 뭐냐? 당신 눈으로 직접 봐봐. 아주 재밌던데? 뭐야? 당신 나 미행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이 사진들이 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 이딴 더러운 짓 하는 아내 미행이나 하고 다니게? 너 정말 화려하더라. 너무 더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의 20대 남자의 30대 트레이너까지. 당신 대단하더라. 여보, 그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기회를 줘. 응?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애 5을 낳은 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 나 하나만 좀 물어보자. 나한테 대체 왜 그런 거냐? 내가 당신을 좋아해주니까 만만했어? 난 좀 머저리 같으니까 남편으로 두고 당신은 욕구 풀고 다닌 거야? 여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웃기지 마. 뭐가 아닌데 대체. 애가 5인데 내 친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날 기만한 죄도 있지만 5남매들 인생도 꼬이게 한 죄값 내가 받게 해줄 거라고. 애들이 당신 실체를 알아봐. 얼마나 충격 먹겠냐? 어? 나도 애들이 누구 애인지 몰랐다고. 한두 명이어야 나도 계산하지. 한 명도 당신 친자가 없는 건 나도 몰랐다고. 아, 물론 섞인 건 알았지만 진짜 몰랐다고 나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추하다 당신. 아내와 대화를 했지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섞인 건 알았지만 누가 누구 아이인 줄 몰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친자가 하나도 없을 줄 몰랐다는 말에 전 기함을 토했습니다. 더는 아내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내에게 복수를 했어요. 저렇게 개념 없는 아내에게도 약점이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교수인 장인과 교감인 장모였죠. 워낙에 엄격하신 분들이라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노렸어요. 장인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이런 흉측한 사진들을. 이거 지금 우리 아영이가 맞나? 바른 대로 말해보게.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빠는 앞집 총각이고 둘째 아빠는 윗윗집 60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둥이들 아빠는 맞은편 아파트 20대 남자고 막내는 아파트 헬스장 30대 트레이너예요. 한마디로 제 자식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야? 이게 사실인가 자네? 네, 사실이죠. 곧 그 사람도 올 겁니다. 제가 미리 선수 쳐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주니 미안하다고 비는 것도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섞여 있는 줄은 알았지만 누가 누구애인지는 몰랐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제 친자식이 아예 없을 줄은 몰랐다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망할 것 같으니라고. 당신 뭐해? 당장 전화해서 집으로 튀어오라고 해. 안 그래도 전화 중이에요. 모든 얘기를 듣고 증거들을 본 장인 장모는 난리도 아니셨죠. 교육자 집안에 이런 오점은 있을 수 없다며 아내를 호적에서 파내고 쫓아냈습니다. 아내가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용서도 해주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은 용서조차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죠. 역시 제가 본 장인 장모님답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셨어요. 장인 장모의 돈이 없으면 개뿔도 없는 아내이기에 아내는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는 아예 아내를 쳐내버렸고 저 역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이 시간이 제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장인 장모가 수없이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아내를 잘못 키웠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위 인생 박살내서 면목이 없다며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셨습니다.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 두 분이 부모인 죄로 대신해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두 분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두 분께는 악감정은 없었기에 그만하셔도 괜찮다고 늘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법적으로 다투던 것들이 이혼뿐 아니라 많고 다양한 상간남 소송을 전부 하고 있었고 양육권 문제도 있었죠. 사실 제 친자는 하나도 없는 우리 오남매는 아내가 키우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저런 능력도 없는 아내에게 오남매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습니다. 거기다 아무렴 키운 정이 있고 내 새끼들로 여태 키웠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도저히 오남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남매를 키우기로 했고 법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오남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사실을 알게 된 오남매 모두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의견을 냈죠. 긴 싸움 끝에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끝냈고 상간남 소송도 전부 승소해 위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우픈 얘기지만 상간남이 많으니 위자료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군요. 거기다 아내는 제게 오남매 양육비를 매달 줘야 했기에 막막할 겁니다. 경력 단절에 능력 부족인 아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사건을 겪었고 슬픈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저와 오남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누구 자식들인지 충격이 컸을 텐데 더 씩씩하게 지내줘서 참 고마운 거 있죠? 아내와 살았던 기억을 전부 잊어내고 싶었고 5살님이나 차린 그 동네에서 오남매와 살기 싫었기에 저희는 기회 삼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후 이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살림과 아이들 양육을 하고 있지만 또 큰애들이 동생들을 잘 돌봐주기도 해서 저는 걱정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죄하시던 장인 장모님이 아내는 버렸지만 오남매와 저를 놓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일이 바쁜 것도 알고 오남매를 엄마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아셨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간혹 이모님들이 사정이 있거나 하면 두 분이 오셔서 오남매를 봐주시기도 하고 오남매 각자에게 통장도 지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으나 두 분에게는 애틋한 손주들이라 그럴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내와 절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남매와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고 다시 여유가 생기니 문득 전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소식을 윗윗집에 살던 형수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면서 유부남이었던 둘째 친분에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형수님과 함께 서로 울면서 참 고통을 겪어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전화 한 통이 왔었죠. 잘 지내고 있지? 애들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거지? 네, 저희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나저나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거기 싹 정리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다음에 애들 데리고 놀러와. 쉬고 싶을 때. 잘하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텐데 형수님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사세요. 다음에 꼭 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참, 애들 엄마 소식 들었거든. 여기 살림 차린 상간남들 전부 버렸다고 하더라. 상간남 소송하면서 직장에 소문나서 잘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처럼 이혼한 집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쌤통이네요. 더 쌤통은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오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 그런가 봐. 5살님 하며 화려하게 살던 게 아주 꼴 좋더라. 우연히 들은 전처의 소식은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쌤통이었습니다. 그러게 조용히 잘 살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며 살까 싶었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오남매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왜 책임을 지냐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식들이거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왜 친자가 아닌데 키우냐는 말보다는 오남매와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 감사드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요 우리.